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현재는 일을 휴직하고 집에서 휴식 중입니다. 남편과는 10여 년 전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부부 슬하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 낳지 말고 부부 둘만 잘 살자는 딩크족도 아닌데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면 일남 일녀 낳아서 알콩달콩한 가족 꾸리자. 아이 성별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디 쉽겠어? 난 아들이든 딸이든 당신 닮은 아기이기만 하면 돼. 나 닮은 건 별로. 난 아기가 나 말고 당신 붕어빵이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부 결혼하고 3년차 때까지만 해도 아기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아주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자 병원을 찾았는데 우리 부부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두 분 다 건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아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배란이를 받아가서 계획 임신 노려보는 것도 좋고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불어 챙겨 먹으면서 임신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커피와 맥주를 무척 좋아하고 남편은 애원가였는데 저는 커피와 맥주를 끊고 남편은 독하게 담배까지 끊었죠. 그런 노력 덕분인지 결혼 4년 차에 저희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저와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잠시 갑자기 왜 이렇게 아랫배가 아프고 불편하지? 아니, 지금 이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은 채로 저는 하혈을 하며 병원으로 실려갔고 검진 결과 유산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기 집도 건강하고 저에게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임산부한테 위험하다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엄청 조심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산모분 나이가 젊으니 너무 낙담 마시고 몸을 잘 추스른 후에 다음번 임신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 내가 임신 초기인데도 회사 일을 줄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나는 노산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컨디션이 하도 양호하다 해서 걱정을 너무 안 했나? 내가 너무 모자라서 우리 아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괴롭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아직 처음이라서 서툴러서 그런 것 같다. 삼신할머니가 보기에 아직 우리가 부모가 되기에 준비가 덜 되어 보였을 수도 있고. 자기야,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일단 자기 몸부터 회복하자. 응? 아기도 소중하지만 나한텐 당신이 가장 소중하니까. 알았지? 저는 처음 아기가 유산되었을 때 힘들고 슬펐지만 남편의 위로와 응원으로 가까스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그 이후로도 임신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습관성 유산으로 이후로도 유산을 7번이나 거부했다는 겁니다. 유산을 반복할수록 점점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우울과 분노, 포기와 수용, 이 4가지의 감정을 오락가락하는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4번 거푸 유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회사까지 휴직하고 몸을 편하게 하면서 임신 준비에 매달렸지만 매번 저희 부부를 찾아온 아기는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버리곤 했어요. 7번째 유산을 했을 때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삼신할매가 질투해서 아기를 보내주지 않는다더니 우리가 유달리 금슬이 좋아서 그런 걸까?
우리 부부가 운명이 없는 복을 바라서 자꾸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그만 아기 갖는 거 포기하자. 여보, 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 의견에 따를 거야. 당신이 지쳐서 그만하고 싶다면 나도 오케이.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 부부 사이가 달라질 건 없어. 안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당신도 많이 서운하고 속상할 건데. 울긴 왜 울어? 난 무엇보다 그간 당신 몸을 너무 혹사시킨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미안하다. 남은 휴직 기간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쉬면서 건강 회복하자. 응?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아기를 가지지 못했지만 저희 부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하루하루를 버틴 시간들이었죠. 아기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복직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참 얄궂게도 또다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임신 소식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우리 부부만 알고 있자. 부모님들께도 알리지 마. 그러는 게 좋겠어. 기쁨은 나눌수록 고비되지만 당신도 겪어봐서 알잖아. 결과가 안 좋고 슬픈 소식을 또 전해야 하게 되면 그 슬픔도 고비되는 거. 그래, 그게 좋겠다. 그 편이 당신 마음도 더 편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8번째 임신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복직도 미루고 집안에서 몸을 보하면서 엄청 조심조심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임신 16주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16주 차에 접어들었네요. 축하드립니다. 4주 정도만 더 안정하시면 무리 없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실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가지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두 세심하게 살펴주신 덕분이에요. 초음파로 이렇게 태아 사진을 다 보게 되다니 감기가 너무 무량하고 벅차오르네요.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죠. 그날도 저는 일찍 저녁을 차려 먹고 반신욕을 하고 몸에 절대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 뒤에 독서나 할 요령으로 남편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책상 위에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며 메시지가 한 통 온 것 같더군요. 무심결에 남편 휴대폰을 쳐다보게 되었고 화면에 뜨는 카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카톡의 발신인은 저의 새엄마였고 미진이 몰래 신촌역 땡땡 모텔 1013호로 오게나 란 내용이 찍혀있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져 물으려다가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일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한 예감에 겁이 나서 도무지 남편에게 뭔가를 물을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사실 저희 새엄마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8살 초등학교 1학년이던 때 새엄마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저희 아빠에게 시집을 오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재혼이었고 새엄마는 초혼이었죠. 그런데다가 새엄마는 타고나길 동안 외모에 얼굴도 아주 미인이십니다. 해서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즈음에서는 새엄마와 어디 목욕탕이라도 갈라치면 좀 나이 터울이 자매지간인가 봐요. 언니가 동생 때를 아주 잘 밀어주고 착하네. 얘는 내 동생이 아니라 제 딸이에요. 아유 그래? 난 엄마가 너무 어려 보여서
큰언니 정도나 되는 줄 알았네 그려. 저희 아빠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새엄마는 아빠의 졸업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처녀가 애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짝집에서는 우리 미진이 아범한테 시집오겠다 하니 반대 많이 안 하던가요? 반대 안 하셨다면 솔직히 거짓말이죠. 저 한때 울 친정 아버지께 머리까지 깎이고 집 밖으로도 못 나갔어요. 한참을. 그런데 뭐 결국 제 고집에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또 미진이 아빠 직접 보시고 사람이 원체 좋은 분이니 부모님께서도 마음을 돌리신 거고요. 지금이야 사랑의 눈이 멀어 좋다고 시집오지만 나중에 후회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도 안 늦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그래?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저 미진이랑 선생님 두고 어디 도망 절대 안 가요. 미진이도 벌써 제 딸 같은걸요? 저는 선생님만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새엄마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애 딸린 호랩이었던 저희 아빠에게 시집을 왔고 평생 동안 저에게 아주 헌신적인 엄마 노릇을 해주신 좋은 분입니다. 아빠와 재혼한 뒤 5년쯤 지나서는 남동생도 태어났죠.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집안 어른들은 기뻐하면서도 나름의 걱정이 있었답니다. 미진이 동생이 태어난 게 축하할 일이다만 우리 미진이 생각하면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구나. 아니 어르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안사람 말이다. 걔가 착한 애긴 하고 또 아직까진 미진이를 딸로 예뻐했지만 집에 아파 낳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난 이상 미진이가 눈에 들어오겠니? 어르신, 제발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하세요. 저희 안사람은 그렇게 인격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아빠의 호언장담처럼 새엄마는 남동생이 태어난 후에도 저에 대한 태도나 애정에 변함이 없으셨어요. 남동생과 같이 유년기 사춘기 시절을 보냈지만 새엄마가 표관하게 남동생과 저를 차별한 기억은 1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새엄마는 새자를 붙여 새엄마라 부르는 것이 죄송할 정도로 제게 좋은 엄마신데 저에게는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남편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도 고민을 토로할 곳이 없어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속사정을 말했습니다. 예, 네 새엄마가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알지만 미진아,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랬어. 이런 옛말이 왜 나왔겠니? 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너 몰래 네 남편에게 그런 카톡을 보냈다는 건 솔직히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 맞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뭐 해결책이라도 있어? 미진아, 지금 단계는 해결을 논할 단계는 아니야. 네가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지. 평소에도 직언을 잘하고 사리 판단 잘하기로 유명한 친구였기에 저는 친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카톡의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남편과 새엄마가 만나는 장소로 몰래 뒤를 밟아 따라가 보기로 했죠. 남편에게도 네 새엄마에게도 그 어떤 내색도 하지 말고 약속 날까지 딱 기다렸다가 두 사람 뒤를 한번 밟아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하는지 네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걱정할 일도 없잖아. 정말 그랬다가 내가 걱정하는 게 사실이라면? 아니 뭐 그렇다면 정말 네가 더 확인을 해야 하는 일이지. 아니면 정말로 다행인 거고. 저는 친구의 조언대로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남편과 새엄마의 뒤를 밟았습니다. 새엄마와 약속이 있는 날 남편은 그날따라 샤워에 면도에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리면서 한결 치장에 신경을 쓰더군요. 무슨 좋은 약속이 있길래 아까는 향수까지 듬뿍 뿌리고 아침부터 치장이야?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날이라서 허투루 차리고 나갈 수가 없거든. 그 중요한 사람이 대체 누군데? 당신은 알 거 없고 내가 말해도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다녀올게. 점심 대충 때우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어. 그렇게 말하곤 뭐가 그리 바쁜지 서두르며 집을 나가버리는 남편이었죠.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질투심과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면서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생전 타지도 않던 모범 택시까지 대절해서 남편의 차를 뒤쫓아가는데 참아가면서도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남편은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 차를 정차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당장 택시에서 내려 몰래 남편이 들어가는 모텔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새엄마와 만나기로 한 모텔의 호수를 알고 있었기에 시간차를 두고 남편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남편과 새엄마가 함께 있는 모텔 호실 앞으로 다가가는데 어찌나 심장이 두방망이질 치던지. 드디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호실 앞으로 저는 다가갔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말소리가 아니라 방 안에서 아주 야릇한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도 이상하고 야릇한 불순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소리가 계속 새어나왔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안간힘을 써서 다리에 힘을 주고 모텔 방문을 두들기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저의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려는데 또 한 번 기함하고 말았죠. 아빠, 아니 아빠가 대체 여길 어떻게... 미진아, 너 일단 내려가서 아빠하고 얘기하자.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아빠는 한사코 만류하면서 저를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홀몸도 아니고 충격받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아빠 따라 나와. 아니, 아빠, 내가 임신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박서방한테 들어서 알지. 내가 어찌 알겠니? 박서방? 아빠는 새엄마랑 지금 저런 폐륜적인 짓을 저지르는 사위를 박서방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진아, 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폐륜이라니? 저는 아빠 손에 이끌려서 모텔 근처의 커피숍으로 갔고 카페에 앉아 주스를 마시며 오늘의 비밀스런 만남의 전말에 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새엄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모텔 방 안에 있었더군요. 미진아, 네가 어렵게 임신해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어가는 시기라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더 숨기는 것도 무리인 것 같구나.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세요? 지금 모텔 방 안에 네 남편하고 새엄마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다. 사람이 더 있다뇨? 그게 대체 누군데요? 널 낳아주신 진짜 친엄마. 그분이 지금 모텔 방 안에 계셔. 아니, 그건 또 무슨... 날 낳아준 친엄마는 아주 옛날에 날 낳는 과정에서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평생 그냥 묻어가려 했던 일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그렇게 제게 털어놓은 친엄마와의 사연은 정말로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내막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희 아빠와 친엄마께서는 사실 젊은 시절 집안이 심하게 반대하는 연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가진 거 하나 없는 시골의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고 네 엄마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서울 아가씨인데다 진정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부잣집 딸이었단다.
너희 엄마 집에서 아빠 같은 가난뱅이 남자에게 절대 딸을 줄 수 없다고 반대가 극심했어.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신 거예요? 아빠가 네 엄마 집에 가서 무릎도 꿇어보고 네 엄마가 단식 투쟁까지 벌여봤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고, 급기야 네 외할아버지는 네 엄마 머리를 짧게 밀어버리고 방문을 잠가버리기까지 했지. 아니, 진짜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실제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너희 외할아버지는 무남 동료였던 너희 엄마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각별했고 또 보수적이고 아주 엄격한 분이셨단다. 그렇게 방 안에 갇힌 엄마를 대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신 건데요? 너희 엄마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잠깐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고, 그 틈을 타서 버스를 타고 그대로 아빠에게 도망왔단다. 정말 가진 거 하나 없이 옷가지도 하나 안 챙기고 오는 바람에 입은 차림 그대로 아빠와 그날 밤 야반 도주를 했고, 우리는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 그렇게 세상이 반대하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빠와 엄마는 시골의 조그만 농가주택을 개조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 당시 다니던 대학까지 휴학하고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셨다고 하네요.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네 엄마와 아빠는 행복했단다. 아빠는 시골에서 하루 일당을 받아가며 일을 했고, 네 엄마는 그러던 중 너를 임신했지. 엄마 아빠는 그렇게 양쪽 집안과 모두 절연하고 둘만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답니다. 제가 돌이 조금 지났을 무렵 엄마 아빠는 서울로 이사를 하셨대요. 여전히 엄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는 극심하게 반대하며 딸과 사위를 보지 않겠다고 하셨고, 아빠는 학업을 마쳐야 했기에 없는 형편에도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던 거죠. 아빠는 당시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다시 복학을 하는 바람에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닥치는 대로 과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 네 엄마는 하루 종일 혼자서 너를 돌봤는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아빠는 한참을 흐느끼시더니 겨우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아주 허름한 동네에 옥탑방을 겨우 얻어 살림을 시작했단다. 거의 5층이 넘는 옥탑에서 갓난아기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 부잣집서 나고 자라 공주님처럼 살아온 네 엄마는 하루하루 생활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도 아빠에게 힘든 내색 하나 안 하고 너를 키워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제가 엄마가 잠시 설거지를 하는 사이 집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옥탑방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칫 난간 밑으로 떨어져 생명을 잃을 뻔한 저를 엄마는 온몸을 날려서 껴안아 보호했고, 대신 엄마가 낙상을 하시는 바람에 엄마는 머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엄마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뇌병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반신불수로 몸도 불편해지고 언어장애까지. 도저히 너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만 거야. 엄마가 어린 저를 구하려다가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단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네 엄마는 병원에서 한동안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가 의식을 회복하고 본인의 몸이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엄마는 그렇게 어린 저를 구하려고 하시다가 졸지에 몸이 그 지경이 되어버리셨고, 모든 사태를 알게 된 엄마의 친정에서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엄마를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
애초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호강은 못 시켜줄 망정 멀쩡한 애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딸은 우리가 알아서 데려가겠네. 혜영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결혼해서 살겠다는 강짜를 부리지는 못하겠지. 세상에 우리 딸, 우리 예쁜 딸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아빠에게 온갖 타박을 하면서 엄마를 데려가셨고, 엄마는 떠나기 전 아빠에게 그런 편지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난 정말 우리 미진이 키우면서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가진 게 없고 가난해도 난 정말 좋았어. 당신의 아내로, 미진이의 엄마로 사는 것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난 엄마 역할도 아내 역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당신한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이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버려서 내 말을 당신이 잘 알아먹지 못할까봐 이렇게 편지로 남겨.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 미진이에게는 엄마는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해줘. 엄마가 이 지경이 된 것, 그리고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면 미진이가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거야. 다음 생에는 우리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 부부로 다시 만나자. 당신에게 혼자 미진이를 맡기게 되어서 미안해. 우리 부모님께 부탁도 드려봤지만 노발대발 도무지 말이 안 통하고, 또 당신에게 미진이까지 뺏어오는 건 못할 짓 같아서 당신에게 미진이를 부탁하고 떠나. 잘 지내고 부디 건강해. 좋은 여자 만나서 꼭 행복한 가정도 꾸리길 바래. 그렇게 편지를 남기고 떠난 엄마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간의 모든 사정을 듣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아빠, 왜 그런 얘기를 대체 나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던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그런 부탁을 했더라도 제가 성인이 돼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야죠. 미안하다. 나는 그저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뿐이야. 아빠, 우리 당장 일어나요. 저 우리 엄마 얼굴 지금 가서 봐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아빠 손을 잡고 모텔방으로 향했습니다. 모텔 방 안에 들어가자 새엄마, 제 남편, 그리고 저의 친엄마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세 사람 모두 제 등장에 무척 깜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미진이 네가 여길 어떻게... 여보, 미진이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심정적으로 놀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 네가 미진이니? 엄마는 어눌한 말투로 제게 인사를 건네시며 불편한 한쪽 팔을 제게 내미시는 겁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렇게 힘겹게 제게 팔을 내미는 친엄마를 보자 억장이 무너지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신 거라면서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제게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엄마. 미안, 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눌한 발음으로 제게 사과를 하시며 포옹을 원하시는 듯 계속 불편한 한쪽 팔을 내미는 엄마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그런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평생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사시는 거
저는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니, 아니, 왜, 미진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제게 미안할 것도 없는데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까 엄마는 최근 암투병을 오래 하시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암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몇십 년 만에 아빠에게 연락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아빠에게 그런 사정을 전해 듣고 엄마도 솔직히 많이 놀랐단다. 네 아빠와 남편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의논 많이 했어. 미진이 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말이다. 여보, 당신이 임신했고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당장 당신에게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게 충격이 될지 모르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모든 사정을 당신에게 설명하는 게 어떨까. 오늘 만나서 그런 의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몰래 새엄마 연락을 받고 모텔로 가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걱정을 했잖아.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새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했어요. 저를 이렇게 걱정하고 배려해서 원래 네 분이서 만나는 줄도 모르고. 미진아, 이제 그만 울고 엄마랑 말씀 좀 더 나누렴. 이제 다 상황을 알게 되었고 너도 생각보다 의연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구나. 새엄마는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 새엄마를 두고 잠깐이나마 이상한 의심을 한 제가 참 부끄럽게 느껴지더군요. 새엄마는 제가 임신에 실패할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제게 달려와서 미진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몸부터 추스르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고추장 불고기 만들어 왔어. 미역국이랑 해서 같이 먹고 기운 차리자. 엄마, 내가 무슨 출산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제가 실패할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세요? 유산도 출산이나 매한가지로 몸을 추슬러야 하는 거야. 아기 잃어버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 건데 몸까지 축나면 정말 큰일 난다. 그렇게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새엄마였는데 저는 정말로 고개를 조아리고 새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가 언어장애 때문에 말소리가 일반 사람들과 많이 다른데 그렇다 보니 모텔 방 앞에서 듣기론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처럼 들린 것이더라고요. 미진아, 괜찮아. 너랑 내가 옛날부터 어디 가면 자매로 오해받고 그랬잖니. 그런 메시지를 몰래 보면 누구라도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너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생긴 해프닝이니까 그만 마음 쓰렴.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새엄마셨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보니까 친엄마의 위중한 건강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되더군요. 친엄마는 친정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홀로 힘겹게 투병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병원에서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큰 걱정 안 하고 출산일까지 잘 기다리면 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랑 뱃속의 아기는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게 생겼는데 투병하는 엄마가 걱정이야. 몸도 성취하는 분이 혼자서 병원 생활하게 하는 거 마음에 많이 걸리고 걱정이 크네. 일단 어머님께서 받아야 하는 항암 치료가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거라니까. 그 기간만 거치면 집에 모시고 와서 돌봐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당신 정말 괜찮겠어? 당신이 얼마나 어렵게 만난 친어머니야. 당신 마음 다 아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일단 출산일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어머님 병원 퇴원할 시점이 되면 어떻게든 힘닿는 데까지 우리가 돌봐드리기로 하자. 저는 남편의 말이 너무 고마웠고 해서 일단 엄마가 받는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예정일이 되어서 저는 무사히 출산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었어요. 여보, 정말 수고했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튼튼이가 우리 곁으로 왔네. 미진아, 정말 수고 많았다. 튼튼이가 미진이와 네 남편을 꼭 반반씩 닮은 외모구나. 미진아, 네 덕분에 엄마가 할머니가 되어버렸네. 축하하고 정말 고생 많았다. 그렇게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저는 몸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와 지내는 동안에도 저는 친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솔직히 자잘한 일들이 손에 잘 잡히지 않더군요. 이렇게 걱정하는 저를 대신해 남편은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병문안을 가면서 제게 엄마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보,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을 당신한테 전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기쁜 소식이라니. 장모님께서 저번 주에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아주 좋다네. 이대로만 잘 회복하면 어쩌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겠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어. 정말이야? 엄마가 정말 완치가 가능하대?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유가 별로 안 좋아서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새로 시작한 항암제가 장모님께 잘 맞아떨어졌나 봐. 그리고 장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만난 후로 살고 싶은 의욕이 많이 생기셨대. 이전까지는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살아오셨는데 당신이 출산하고 또 우리 튼튼이 사진 매일 보다 보니까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싶은 생각이 드셨다나? 여보 고마워. 나 대신 매일 엄마 보러 다녀와주고 병원으로 조리원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저는 무사히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또 엄마께서도 병원에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 언어장애가 있으시다 보니 말투가 어눌한데 그래도 적응이 되다 보니 말을 알아먹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는 엄마와 매일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했죠.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기의 사진을 보내드리고 엄마의 안부를 묻고 엄마께서도 답장을 해주시고 엄마가 병원에 계시고 제가 조리원에 있어서 얼굴을 보지 못하던 기간에도 저희 모녀는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연락하고 많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케어하면서 남편과 앞으로의 일들에 관해 다시 상의를 하고 또 아빠와 새엄마에게도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새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엄마가 거의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셔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돌봐주실 분이 딱히 없어서 제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미진이 네가 뭐 따로 생각한 바라도 있니? 두 분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 집에 엄마를 같이 모시면서 좀 돌봐드리고 싶어요. 네가 갓난아기도 돌보면서 엄마까지 케어하는 게 힘들지 않겠니?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자주 와서 널 도와주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올케도 몇 달 있으면 출산이라 또 그 집 아기도 엄마는 돌봐주셔야 하잖아요. 저까지 도와달라 부탁드리는 건 제가 너무 염치가 없죠. 아니야. 도와주려면
너도 민석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와줘야지. 엄마에게 우리 집에 지내시는 게 어떠시나 여쭤봤더니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시다가 간병인과 베이비시터를 함께 고용하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셔서 일단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 미진아. 잘 생각했다. 네 엄마가 건강도 많이 안 좋은데 너를 곁에 두고 생활하면 한결 힘이 될 거야. 여보, 당신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 미진아, 엄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겠지? 엄마, 정말로 감사드려요. 저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기로 해서 당분간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네, 박서방.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와 저 남편, 갓난아기까지 한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미진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엄마가 무척 고맙지만 그래도 네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날 모시고 한 집에 사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엄마도 갓난 아기까지 있는 네 집에 들어가서 폐를 끼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어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엄마랑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따로 살자는 거예요? 저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제발 내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네? 미진아, 엄마가 한 며칠만 더 고민해볼게. 엄마는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며칠 후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저와 남편이 사는 집으로 엄마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엄마가 거처하고 계신 곳으로 저희 가족이 들어오는 건 어떻겠냐고요. 여보, 장모님께서 어제 나를 따로 부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 엄마가 당신을 불렀어? 무슨 말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사는 집이 좀 좁으니까 장모님 사시는 빌라 건물 있잖아. 거기 아래 위층에 나란히 사는 거 어떠냐고 말이야. 한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는 공간을 분리해서 위아래층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뭐 당신도 어머님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 바로 가서 볼 수 있고 또 서로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되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 듣고 보니까 그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안 그래도 우리 튼튼이 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 당신도 괜찮겠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 아기는 친엄마가 사시는 5층 다세대 빌라의 2층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1층에는 엄마가 살고 계셨고 바로 위층에 저희 식구가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죠.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아서 육아를 도와주고 또 친엄마께서 저희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해 주셔서 아기를 돌보는데 큰 불편함도 없었어요. 엄마께서는 몇 년 전부터 고용하고 있는 간병인이 계셨는데 그분 역시 부지런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셔서 저희 식구들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아기도 돌보면서 또 아래층의 엄마도 같이 케어해드릴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 할 수 있었죠. 저는 요리에 취미가 있었고 곧잘 음식을 잘 만드는 편인데 엄마는 제가 만드는 음식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전복죽 좀 쏘았어. 드셔보세요. 우리 이진이 때문에 엄마가 호강하는구나.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호강이에요. 엄마가 완치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암 환자들은 완치 판정 받고서도 사후 관리에 더 바짝 신경 써야 한대요. 엄마 식단 관리는 앞으로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딸 이진이가 정말 효녀구나. 엄마가 말년에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 식사를 매끼 챙겨드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힘든 와중에도 하루하루가 무척 행복했습니다. 여보, 뒤늦게라도 엄마가 날 보겠다고 안 하셨음. 난 영영 엄마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살다 갈 뻔했어. 그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슬프다. 지금은 장모님 모시고 사니까 행복해? 응, 너무. 새엄마도 좋은 분이셨지만 엄마는 나 때문에 저렇게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오셨는데 내가 그 고마움도 모르고 살았다면 얼마나 미안한 일이야. 이렇게 엄마 인생 후반부에라도 내가 딸로서 도리를 다하고 엄마한테 죄송함을 갚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당신 마음 내가 잘 아니까 나도 장모님한테 잘할게. 고마워, 여보. 제가 사실은 저희 아이를 제 생일날 출산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저의 생일이 같은 셈이죠. 엄마의 집 2층으로 이사한 뒤 엄마도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아지셨고 저희 아기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의 돌잔치가 다가왔죠. 저희 가족은 외식을 하거나 호텔 같은 곳을 예약하는 대신 집에서 간소하게 아기의 돌잔치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돌잔치를 앞둔 어느 날 엄마께서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군요. 지난 1년 이진이도 박서방도 정말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 무탈하게 건강해지셔서 난 그게 더 감사해. 자네와 이진이 살뜰한 보살핌에 우리 손주 보는 대롱에 내가 건강이 이만큼이라도 좋아진 것 같네. 내가 사는 재미없이 그동안 살아왔는데 요즘 같기만 하면 100살까지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야. 장모님, 당연히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셔야죠.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 석주 돌잔치인데 또 그날이 미진이 생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딸과 손주 생일 처음 맞는 건데 좀 의미 깊은 선물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엄마는 본인께서 건강이 회복되긴 했지만 나이도 있고 또 암 환자의 특성상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니 주변 정리 겸 재산 상속을 마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는 시한부도 아닌데 왜 괜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한부는 아니지만 엄마 나이와 상황에는 재산 정리 같은 것도 미리 해두는 게 현명한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빌라 건물과 모텔 건물까지 저희 부부에게 상속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저희 새엄마와 남편과 엄마가 만나셨던 모텔이 엄마 소유의 무인텔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숙박업을 운영하시면서 모텔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몇 년 전 돌아가시면서 그 모텔을 저희 엄마에게 증여해 주신 거였습니다. 박서방이나 미진이 둘 중에 한 명이 모텔 운영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원래 하던 일들이 있으니 강요할 생각은 없고 그래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겠나. 저와 남편은 재산을 상속해 주신다는 엄마 의견을 처음에 한사코 거부했지만 엄마 뜻이 원체 완고하셔서 일단 엄마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엄마 친정, 그러니까 저희 외가가 대대로 자산가 집안이어서 무남 동료였던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으셨다고 합니다. 미나 박서방, 사실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네. 그런데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반절 이상은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려는데 이해해 주게나. 이해고 뭐고 저희에게 그런 허락을 구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세요. 애초에 어머님 소유의 재산인데 저희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 우린 지금 엄마한테 받은 이만큼의 유산도 분에 넘치고 충분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저희 부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서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으셨더라고요. 기부하는 단체는 장애인 단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알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였지. 더 늦기 전에 그런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고 싶구나. 엄마,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장모님, 정말 훌륭하고 멋진 결정이십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엄마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부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의 돌잔치 파티를 하게 되었어요. 새엄마와 아빠도 집에 오셔서 저와 아기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날 내 것 저희 딸 아이 미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즉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미진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라 키우면서 제가 더 행복한 날이 많았답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엄마, 아빠, 남편, 새엄마, 저희 아기까지 북적이는 떠들썩한 생일잔치를 했답니다. 한때 습관성 유산으로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금슬 좋은 부부한테는 삼신할매가 질투해서 아기를 안 준다더니 우리 부부가 딱 그런 경우 같아. 아기가 생기려면 일부러 부부싸움이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당신하고 나는 싸워봤자
결국 1시간도 안 돼서 또 하하호호 거릴 텐데 뭐. 아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너무 안 되는 일에 마음고생하지 말자. 난 당신만 있어도 충분해. 부부끼리 조용하고 단출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안 그래? 그래. 좀 호젓하고 조용하게 평생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그런 말을 나누면서 가까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던 저희 부부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렇게 북적거리는 집안에서 아기와 저의 생일잔치를 하고 있네요. 게다가 세상에 계신 줄도 몰랐던 친엄마의 존재까지 알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2식구에서 4식구로 식구수가 2배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5식구로 식구가 1명 더 늘 예정입니다. 온몸을 바쳐서 저를 구해주신 엄마의 희생으로 제가 지금 이날 이때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그런 저를 잘 키워주신 새엄마의 은혜도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죽는 날까지 이 2분의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저희 아이들에게도 듬뿍 나누어 주면서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